70년대에 발생했던 엄청난 미국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원인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생산성의 하락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해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포텐셜 GDP가 이제 하락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이제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만약에 포텐셜 GDP가 이렇게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GDP를 관찰했다면 이건 사실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포텐셜 GDP가 변했다면 이야기는 이제 달라지겠죠. 이렇게 포텐셜 GDP가 실제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락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실제 GDP를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과열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실제 GDP가 하락했을 때 이게 포텐셜 GDP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리세션으로 들어갔는지는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면밀히 분석하다 보면 이게 포텐셜 GDP가 심각하게 하락한 것이구나라고 이제 인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어려운 그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텐셜 GDP가 하락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 GDP가 하락해서 리세션이 온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겠죠. 뭐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이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그 리세션이 온 게 아닌데 리세션이 왔다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IS 커브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가서는 당시에 이게 그 리세션이 온 것이 아니라 포텐셜 GDP가 하락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자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떤 의미이냐면 그 포텐셜 GDP에 대응하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자연 실업률이 5%였었는데 이게 6%로 상승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 이건 이제 실제 실업률이고요. 5%를 유지하다가 만약에 6%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연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제 실업률이 상승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리세션이 와서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실업률을 1%포인트 하락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연 실업률이 상승해서 자연 실업률이 상승해서 실제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당시에 자연 실업률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잠재 GDP의 추세 하락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GDP의 하락을 리세션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IS 커브가 안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는데 안쪽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리세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뭐 당시에는 통화 공급의 형태로 통화량을 늘리는 형태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요.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죠. 뭐 팽창적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경기는 과열되고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간단하게 IS 커브와 필립스 커브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최초의 균형은 이제 점 A에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안정적인 상태였었어요. GDP 갭은 0%고 그 다음에 현재 실질 이자율 수준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S 커브는 이제 이 붉은색 직선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포텐셜 GDP가 떨어져서 실제 GDP가 하락했는데 마치 IS 커브에 부정적인 충격이 왔다라고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부정적인 충격이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책 당국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점 B로 가서 상당히 큰 리세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이 팽창적 혹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이건 이제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죠. 통화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의도했던 것은 이제 이 점으로 일단은 한번 가자, 리세션을 극복하자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의도했었는데 실제로는 IS 커브가 이동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IS 커브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러면 요 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시 경제는 이제 요 점으로 가겠죠.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연 실업률이 6%로 상승한 건데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달라지면서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따라서 그냥 6%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했다고 판단을 해서 경기 부양책을 쓴 것과 이제 다름이 없는 것이죠. 경기가 과열됩니다. 그럼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 상승률은 변하겠죠. 상승합니다. 최초에 점 A에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또는 팽창적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경기가 과열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전보다 높아지겠죠. 세로 축의 변수는 T 시점과 전기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델타 파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이 델타 파이가 제로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일정하다는 것은 바로 전기의 물가 상승률과 같다는 것이니까 전기에 높았으면 지금도 높은 거고요. 전기에 낮았으면 지금도 낮은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상태로 더 빠르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점 D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이제 70년대에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즘은 다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중앙은행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물가 안정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안정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를 한국은행법에 명시해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이제 금융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통화금융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텐데 그 스테이블 프라이스가 바로 이제 중앙은행의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만 물가 안정 목표제, 이제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016년 전까지는 물가 상승률의 제가 레인지 범위를 제시를 했었고요. 2016년부터는 이제 포인트 타겟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확하게 2%를 제시를 하고요. 과거에는 어땠었냐면 2016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3% 3%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2.5에서 3.5% 사이 내의 범위 내의 물가 상승률을 뭐 이 안에 두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이제 2%로 하나의 값을 정확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타겟 수로 바꿨습니다. 뭐 여하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뭐 동결하기도 하고요. 인상이나 동결 뭐 세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이제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통화량을 조절을 했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통화 정책,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통화량을 조절할 때의 통화 정책, 머니터리 팔러시가 그대로 이 이름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정책도요. 뭐 금리 정책이라고 잘 부르진 않고 틀린 말은 아닌데 잘 부르지 않고 이것도 다 통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시경제 학에서 단기 거시경제 모형에서 이제 통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통화량이 사실 보이진 않잖아요. 머니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있냐면 사실상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통화량 자체를 이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최근과 같은 그 유동성에 따른 물가 상승률, 그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이 되어서 거시경제 내에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꽤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자체에 대한 좀 그 고민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는 맞습니다만 뭐 여하튼 우리가 지금 보는 간단한 거시 모형에는 통화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 이자율, 금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을 통화 공급에 맞추지 않고 이자율에 맞추는 이유는요. 사실 이제 그 거시경제 민간 부문에서의 뭐 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얼마만큼의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지 그 화폐에 대한 수요량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든 상관없이 뭐 수요가 굉장히 많든 수요가 굉장히 적든 상관없이 그만큼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화폐 수요량이 많다면 그만큼의 화폐를 충분히 공급하겠다. 화폐 수요량이 적다면 적은 만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의 궁극적인 이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통화 정책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요. 결과적으로 뭐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가 어떻든 그만큼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화폐 수요를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화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수요는 시장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화폐 공급, 그러니까 화폐 제가 전에 그 통화량을 뭐 본원 통화니 뭐 혹은 뭐 M1, M2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중앙은행이 관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중앙은행이 모니터는 하죠. 하지만 그걸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앙은행이 이제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통화 지표가 있죠.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 모든 화폐가 아니고요. 중앙은행이 모니터링하는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수요 또는 이걸 우리가 통화 수요라고 이제 뭐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화폐 수요, 통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현금 자산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금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을 예금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가리키고요. 당연히 매우 다양한 금융자산들이 존재합니다. 뭐 주식, 채권, 뭐 보험 상품, 펀드, 뭐 매우 다양할 텐데요. 여기 현금까지 포함을 해서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이나 채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일반 예금이라든가 혹은 보험 상품에 상당히 많은 돈을 묶어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왜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은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현금을 적게 가지고 있을까? 요금을 예금을 포함을 해서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화하기가 쉬운,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현금화하기 쉽다는 것이죠. 현금은 당연히 현금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금융자산이 무엇이냐? 그럼 바로 캐시, 현금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현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크게 기대 수익, 위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물가, 실질 소득, 명목 이자율 이렇게 또 나누어 봤는데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대 수익이 높으면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위험이 좀 높다면, 그러면 주식 이런 것보다는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이고, 만약에 뭐 현금도 그렇죠.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하나의 리스크니까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금보다는 뭐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혹은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유동성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내구재를 구입한다든가 자동차 목돈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구입한다든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라든가 혹은 뭐 조만간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유동성이 높은 이제 금융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자산들 중에서 얼마만큼을 내가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사실 기대 수익이라든가 위험, 유동성 같은 것들은 자산의 일정 부분을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율로 내가 현금 자산을 보유할 것인가, 일종의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현금 자산의 크기라기보다는 상대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 기대 수익, 위험,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자산의 기대수익이 사실 가장 낮기 때문에, 기대수익이 높은 걸 원한다면 자신의 금융자산 중에 현금자산의 비중은 낮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중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체 금융자산 중에 현금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은 전체 금융자산 중에 현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현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말고 물가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제 이자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화폐 수요에서 살펴본 것은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자산의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현금자산의 절대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바로 물가, 그 다음에 소득,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소득 중에서도 단순히 명목 소득이 아니고요, 이제 실질 소득이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의 경우에는 명목 이자율이 중요하겠죠. 왜 그런 건지, 현금이니까요. 현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소득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라든가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 뭐냐면, 물론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뭐 돈을 빌릴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뭐 적용받을 수 있겠죠. 뭐 그 다음에 뭐 VIP들한테는 뭐 예금을 맡길 때도 더 높은 금리를 뭐 이렇게 우대를 해줄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그래도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금리가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바스켓에 따라서 조금 뭐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가 상승에 더 많이 노출되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매력의 손실을 입겠지만 대체로 물가라고 하는 것도 뭐 사람 가려가면서 이렇게 뭐 물가를 때리는 건 아니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질 소득이겠죠. 소득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 우리가 거시경제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 GDP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다면 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마치 뭐 1인당 GDP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체로 사람들 사이에 사실 소득 격차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분배 구조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어떤 소득 수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변화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분포나 분배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 이 소득이 더 높은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낮은지가 사실상 더 중요한 거여서 우리가 이걸 실질 GDP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뭐 1인당 GDP, 실질 GDP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화폐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물가가 높을 때, 물가 수준이 높을 때 사람들이 화폐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물가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거래를 하더라도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높으면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게 되고요. 제가 편의상 MD라고 쓰겠습니다. 화폐에 대한 수요량을 MD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물가를 P라고 쓰고요. 소득을 제가 실질 소득이니까 스몰 y로 쓰고 명목 이자율은 I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가 높으면 동일한 거래를 하더라도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할 테니까 MD가 높아질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보다 더 비싼 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보다 더 많이 쇼핑을 하거나 뭐 등등 이러한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 소득이 높다면 그렇다면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의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명목 이자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화폐도 사실 명목 변수고 명목 이자율도 말 그대로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명목 변수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명목 이자율이 높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금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 반대라면 당연히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명목 금리가 높다면 사람들은 화폐를 전보다 덜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은 늘어나고 실질 소득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화폐 수요량은 늘어나고요. 반대로 명목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이러한 관계를 간단하게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했고요. 뭐 굳이 제가 이걸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 이러한 화폐 수요 함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뭐 거시경제학 교과서에는 화폐 수요 함수 같은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물가 수준이 높다면 사람들이 전보다 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P가 높으면 당연히 MD가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실질 소득과 명목 이자율은 제가 이렇게 L이라고 하는 함수에 괄호 안에 넣어놨는데요. 편의상 이건 이제 유동성 함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성 함수고요. 그냥 함수입니다. 뭐 생산 함수, 뭐 그런 함수와 같이, 뭐 효용 함수 이런 함수와 같이 그냥 단순한 함수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소득이 늘어날 때 더 많은 화폐를 사람들이 보유하려고 한다는 것이니까 이제 Y는 플러스가 되겠죠. Y가 높아지면 화폐 수요량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명목 이자율 I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겠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 같은 방향이겠죠.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지만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뮤라고, 얘는 뮤라고 읽죠. 뮤라고 읽고요. 얘는 그냥 그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더 화폐 수요량을 늘릴 수도 있고요. 또는 정반대의 충격, 네거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화폐 수요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를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가로축에 MD를 표시를 했고 세로축에는 I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MD 화폐 수요 함수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실질 소득과 명목 이자율 그다음에 충격. 근데 이제 잘 뽑아낸 거예요. I는 이쪽에다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M은 이쪽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가나 실질 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화폐 수요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P나 Y가 늘어나면 화폐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때에는 화폐 수요량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그럼 화폐 수요량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점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명목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화폐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이 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는 세로축에 명목 이자율을 표시하고 가로축에 화폐 수요량을 표시한다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는 이자율과 화폐 사이에 우하향하는 관계가 나타날 거고요. 세로축에 명목 이자율을 표시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점에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자율이 요만큼일 때 거시경제는 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량이라는 뜻입니다. I0일 때 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량은 MD0였다고 한번 해보죠. 제가 굳이 여기다 왜 MD를 붙였냐면 그냥 M이라고 쓰면 이게 화폐 수요인지 화폐 공급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MD는 이제 화폐 수요를 가리키는 것이고 MS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통화 공급량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공급량이에요. 사실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를 같이 표시할 때에는 가로축의 변수를 그냥 M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통화 공급 MD0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가 상승하면 전부 다 더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시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량이겠죠. 뭐 통화 수요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점에 있다가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보다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테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 점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P가 상승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질 소득입니다. 실질 소득이 전보다 늘어난다면 혹은 이것도 거시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GDP가 증가한다면 혹은 경제가 성장한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일정 한 화폐가 필요할 텐데 뭐 신용카드를 쓸 수도 있고 뭐 체크카드를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그 수단들이 있잖아요. 결제 수단들이 존재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크카드는 당연히 연동되어 있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요.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결제 일에는 반드시 요금을 예금 계좌에 어카운트에 반드시 그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랑 매한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러한 현상은 뭐 이자율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나타나겠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갈 거고요. 요점에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거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제 화폐 수요 함수는 바깥쪽으로 이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충격이 있겠죠. 화폐 선호 충격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뮤라고 하는 충격, 파지티브 샥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화폐 수요 함수는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물가가 하락하거나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진 않지만 소득 수준이 감소하거나 경기 침체가 와서요. 그 다음에 화폐 수요 함수에 어떤 부정적인 충격, 네거티브 샥이 발생한다면 정반대로 화폐 수요 함수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I스타로 유지한다고 한번 해보죠.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화폐 수요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MD는 물가, 그 다음에 유동성 함수의 명목이자율. 충격은 잠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I스타로 일정하게 유지해요. 다른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물가라든가 Y, 실질소득 같은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량을 이렇게 딱 집어낼 수 있습니다. 핀다운 할 수 있습니다. 콕 집어내는 걸 핀다운이라고 하죠. 그렇죠? 얘네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물가 수준과 실질 소득이 혹은 실질 GDP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I스타 수준에서의 화폐 수요량을 우리가 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넘어갔는데요. 중앙은행이 화폐 수요량 이만큼을 다시 말하면 이만큼이겠죠. 이만큼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화폐 수요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화폐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명목이자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명목이자율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량은 달라질 거예요. 명목이자율이 높으면 화폐 수요량은 이만큼이 될 거고요. 명목이자율이 낮으면 화폐 수요량은 이만큼이 되겠죠.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화폐 수요 함수인데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명목이자율을 I스타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준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어떻게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콜금리가 어떻게 CD금리와 국채금리 등등 시장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파급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I스타를 그냥 간단하게 결국은 다양한 그 금리에 이제 파급이 될 테니까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중앙은행이 I스타를 결정한다는 것은 화폐 수요 함수를 따라서 거시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량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걸 사실 알고 있다는 거고요. 정확한 수량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민간 부문에 의해서 화폐 수요량이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 결정이 된 화폐량 혹은 통화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량을 그대로 충족시키는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 통화를 공급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 현대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정책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했습니다.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가 언제냐면요, 대체로 한 2000년 기준으로 2000년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을 해서
달성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으로 하면 뭐 금리인 거죠. 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고 싶어서 통화량을 조절을 했습니다.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거고요. 콜 금리를 조절하고 싶었던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기금 금리, 지금은 연방 기금 금리를 뭐 FOMC라고 하죠. 예. 뭐 미국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통화량을 조절을 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이제 공급하는 경우를 보려고 하는데요. MS는 바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통화량입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경제학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인데 가끔 이제 그런 그 컴플레인이 있대요. 학생들이 그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이제 뭐 동영상 강의 이런 거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패드에다가 글을 쓰는 소리가 되게 이렇게 거슬린다, 뭐 좀 바더링한다, 이제 이런 그 컴플레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글을 쓰려고 할 때 갑자기 그 말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혹시 제가 쓰는 글씨 소리 때문에 좀 어노잉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화폐 시장 머니마켓에서는 이게 제가 얘기한 화폐 시장입니다. 앞에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 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명목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콜 시장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사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여서 이게 정확히 한국이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면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한국은 이제 그러한 시장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콜 시장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하는 통화 시장이 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디벨롭 되어 있지 않아서요.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더 들어가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콜 시장을 상상하셔도 괜찮은데 정확히 콜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시장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죠. 금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공급을 늘렸다는 것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은 거고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공급을 줄였다는 것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같은 그림인데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지 않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마찬가지로 세로축의 변수는 명목 이자율이고, 혹은 이걸 이제 콜 금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정확히 콜 금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정확한 거는 미국 그 연방 기금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설명인데 콜 금리는 사실 조금 정확한 표현으로는 연방 기금 금리, 미국 연방 기금 시장에 정확히 들어맞는 표현인데요.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축의 변수는 이제 화폐고요. MS는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통화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MD는 민간 부분에서 결정되는 이제 화폐 수요량을 가리키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통화량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제가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했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 이제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통화량의 공급을 늘렸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앙은행은 자기가 통화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통화량 뭐 몇백 조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몇백 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금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과 무관합니다. 수량 자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팽창적, 확장적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면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정반대로 긴축적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면 통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사용했을 때에는 화폐 시장의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요. 명목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고, 긴축적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면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하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 같은 것들을 인상하는 것을 우리가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부르고, 인하하는 것을 이제 확장적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뭐 이징이라고 보통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하고요. 타이트닝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의 이제 통화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하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결정하는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 콜 시장이든 연방 기금 시장이든 여기에서 결정되는 명목 이자율을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려서 명목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통화량을 줄여서 명목 이자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명목 이자율을 조절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왜 그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자율을 관리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중앙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연방기금 금리를 거의 뭐 0%까지 낮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가, 금융시장이 살아나지 않아서 추가로 수행했던 통화 정책을 바로 이제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통화량 조절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뭐 상식 차원에서, 여러분 거시경제학 배우셨는데 과거에 뭐 비교적 너무 옛날 얘기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는 당시에 이제 중앙은행이 우리로 하면 기준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상호간에 이제 자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당시에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거시경제학 과목에서는 그 은행, 시중은행의 대차대조표 같은 것들을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 경제학 원론 시간에는 제가 보여주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거시경제학에서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로 대차대조표를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그 은행들은 굉장히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거의 다 채권이죠, 그렇죠? 대부분 채권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뭐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이 뭐냐면 대출 채권이고요. 대출 채권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대출 채권.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주택 가치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대출 채권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우리나라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채권의 형태가 더 다양하겠죠. 다양한 채권들이 있는데 이 채권들의 우리 속칭 빠꾸가 나면 이걸 이제 회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채권이지 사실 이게 바로 그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냐 부채냐라고 했을 때 자산입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예금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고요.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은행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채권이 바로 자산인데요. 이 자산에 빵꾸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소득이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서 더 이상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가져가겠죠. 이렇게 경매에 맡겨서 그 집값의 일부라도 집의 일부라도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5억을 빌려줬는데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이 만약에 3억이다 라고 하면 2억만큼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금융기관의 자산 손실입니다. 5억을 빌려줬는데 돌려받는 돈은 3억이니까 채권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는 무엇이었냐면 중앙은행이 이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이 채권을 사고 여기에다가 현금을 대신 주는 것입니다. 채권은 중앙은행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금융기관들의 자산 계정에다가 넣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이제 통화 정책을 당시에 함께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일종의 이제 통화량을 관리하는 정책도 함께 수행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정책 금리가 0%까지 떨어졌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통화량 관리까지 같이 했던 것입니다. 대체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매입을 한 것이죠. 일종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는. 그렇다면 왜 이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자율을 관리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요. 통화량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당연히 물가,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충격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폐 수요를 화폐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이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을 높이고 싶어서 긴축적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고 이자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통화량을 조절하지 말고 이자율을 직접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가능하니까 통화량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율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이자율을 관리하고요. 이자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이 중앙은행의 일종의 채널이니까 이게 바로 통화 정책의 채널이란 말이에요. 굳이 그러면 중간에서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통화량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자율에서 출발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2장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